20년 전 알료나는 가족의 반대에 맞섰다. 그녀는 아버지가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동급생과 결혼하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알료나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데 동의했다. 드미트리와 알료나는 폴리나와 소피아라는 두 딸을 낳았고, 두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학비를 댄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했다. 가족의 지인과 친구들은 알료나가 남편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알료나, 드미트리는 진짜 남자야.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널 안아주고 이유 없이 보석을 선물하곤 해. 내겐 이미 보석이 너무 많아서 보석 가게를 열어도 될 정도야. 진정으로 행복한 여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알료나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며 친구 스베틀라나가 말했다. 내 남편은 내 남편에 비하면 멀었어. 그의 월급으로는 싼 커틀릿을 살 돈밖에 없고 가끔 과시하듯 펠메니 만두를 사기도 해. 그리고 길에서 부서지는 고물차는 남은 돈을 다 먹어 치우지. 남편이 명절에 시들한 꽃 한 송이라도 가져다 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응, 가끔 아빠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난 두려워하지 않고 드미트리를 믿었어. 아빠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었지. 그의 분노 앞에 내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어. 너 정말 겸손하구나. 너희는 정말 멋지게 살고 이상적인 커플이야. 곧 도자기 결혼기념일 결혼이 10주년인데 여전히 우리를 이상적인 커플로 생각하다니. 지금 어느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지 고민 중이거든. 갈게. 단지 톨릭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마. 그는 문화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반드시 모든 즐거움을 망쳐놓을 거야. 그러면 나도, 너도 그 사람 때문에 손님들 앞에서 창피할 거야. 알았지? 그런데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비밀을 알려줄래? 글쎄, 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딸들이 아빠가 새 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어. 그래서 남편이 내 차를 바꿔주려고 하나 생각했지. 알류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우리 동급생 중에 누가 조용한 드미트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 줄 알았겠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만 그를 알아보고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지. 알료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기뻤다. 그녀가 미래의 남편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마치 직감이 드미트리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 확신이 그녀가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남편의 사업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업무 때문에 늦게 귀가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속상해하거나 짜증을 냈다. 알료나는 그런 순간에는 그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남편을 돕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드미트리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계속 회의 때문에 늦게 오고 제 시간에 집에 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지 않는 게 어때요? 그게 당신을 일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당신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더 편안한 시간으로 미루는 건 어때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요즘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이 닥쳐서 축하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쌓인 일을 다 해결하면 결혼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큰 부탁이 있어. 기분 나빠하지 말아줘. 선물도 미뤄야 하고 휴가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하지 마. 중요한 프로젝트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어. 하지만 딸들 학비는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내에게 변명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의 말투에서 그녀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다. 하지만 알료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드미트리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다. 그는 그때도 내성적이고 짜증을 잘 냈고 큰 구매를 아꼈다. 알료나는 그런 행동에 불안했지만 남편은 다시 사려 깊고 자상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잊혔다. 아마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집안일이라도 도와줘야겠어. 알료나는 결심했다. 무엇보다도 알료나는 남편이 교회에 짓고 있는 집의 건설 현장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인부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저녁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생각이었고, 남편이 자신의 도움에 어떻게 고마워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현장 감독인 일다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인부들이 마감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드미트리 마트베 예비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남편도 당신의 작업에 만족할 거예요. 추워지기 전에 집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새해는 그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과 따님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입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다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이라고요? 알료나가 놀랐다. 네, 따님. 지난번에 그들이 함께 공사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머리, 정말 불타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그냥 남편이 딸과 함께 여기에 왔었다고 말하지 않아서 놀랐어요. 알료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알료나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함께 건설 현장에 온 여자가 누구인지 직접 알아내고 싶었다. 현장 감독은 그녀를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두 딸은 모두 갈색머리였다. 그녀는 마을 입구의 경비실에 들러 방문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원은 남편과 함께 마을에 온 여자가 예카테리나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 알료나는 스베틀라나에게 전화해서 카페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혼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료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남편의 명백한 배신을 처음으로 겪었다. 난 드미트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우리 모두 그가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은 저런 짓을 하고 내 연녀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있었어. 난 그에게 이런 짓을 기대하지 않았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내가 모르게 해야지. 아니, 이 사람은 건설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보여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 알료나가 분개했. 내 생각엔 네가 너무 단정짓는 것 같아. 남자가 내 연녀를 그렇게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거야. 그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건 미친 짓 같. 내가 드미트리의 어리석음에 놀라지 않았다고 생각해? 예카테리나라는 여자가 그와 함께 있었어. 경비원이 방문 기록에 신분증이 없어서 방문자의 말에 따라 이름을 기록했고 부지 소유자와 동행했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현장 감독은 그녀가 빨간 머리라고 말했는데 난 그런 머리 색깔을 가진 사람을 전혀 몰라. 그가 그녀를 딸로 착각했다면 아주 어린 여자일 것. 혹시 중년의 위기일까? 뭐라고 부르더라? 늑대의 유혹이라고 했다. 어쩌면 고객이나 회사 직원일 수도 있어.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들르지 않으려고 잠깐 들렀을 수도 있지.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잖아. 난 그가 내 연녀와 함께 너희 집에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 때문에 간 거라고. 그래. 사랑 때문에 갔겠지. 넌 그를 변호하려고 하지만 모든 게 분명. 그는 항상 현장에 가면 나에게 말해주고 심지어 우리 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진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했어. 내가 공사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계속 행복한 무지 속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카테리나라는 이름의 빨간 머리 문제가 있었고 난 그 사실을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거야. 글쎄, 모르겠어 친구야. 난 믿을 수 없어. 그는 널 그렇게 사랑하고 널 떠받들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내 연녀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날 만큼 널 잃는 것을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는데? 뇌가 마비될 정도의 열정이 있어서 남자들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도 하잖아.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을 알려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넌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잖아. 여기에는 뻔한 방법들이 있어. 옷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찾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어떤 단서라도 찾. 남편들은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우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고 아내가 그걸 읽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미행하고 뒤를 밟고 불륜의 증거를 사진으로 찍기도 해. 하지만 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탐정을 고용할 수도 있. 탐정은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아서 가져다 줄 거. 탐정은 싫고 나도 미행할 생각은 없어. 그의 휴대폰에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내가 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연녀와의 대화를 지울 리가 없어.
드미트리는 내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바로 그렇게 남편의 불륜을 잡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집에 늦게 오고 그가 사무실에서, 아니, 내연녀에게서 오는 시간에 난 보통 잠들어 있어. 알료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엿볼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곧 기회가 왔다. 남편이 씻으러 갔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갔다. 어떤 카테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알료나는 그것을 보았다. 문자의 내용은 알료나의 남편에게 아들이 사라져서 여기저기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장 때문에 알료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은 아버지이고 그를 찾는 것을 도와야 해요. 또 다른 문자가 알료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세차를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위해 자동차 매장에서 새 차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난 결혼기념일 선물도 휴가도 없이 남겨진 거야. 그래, 분명히 내연녀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난 몰랐던 거야. 그녀의 아들이 사라졌다고. 이 문자들을 지우고 휴대폰을 꺼버릴까? 드미트리는 휴대폰이 꺼진 걸 모르고 잠들 거야. 잠깐, 왜 내가 내연녀에게 골탕 먹일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복수하려고? 알료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생각에 알료나는 분노가 폭발했고 남편이 있는 욕실로 들이닥쳤다. 오랫동안 쉰내. 내연녀가 당신을 잃어버려서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 불쌍한 사람. 알료나, 너 미쳤어? 무슨 내연녀?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래? 방금 새 차를 선물한 카티아는? 그녀는 차 시동이 안 걸려서 당신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카티아는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들먹이며 당신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 뭐? 콜리아가 집에 안 왔다고? 이 녀석, 미안해. 거기로 가서 녀석을 찾고 올게. 드미트리는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알료나 옆을 지나가면서 그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고 빠르게 문자를 확인했다. 5분도 안 돼서 남편은 집에서 뛰쳐나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알료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냈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짐을 챙겨서 총알처럼 달려갔다. 그는 알료나의 푸념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아침에 드미트리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예전처럼 살 생각은 없었고 이혼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뭐, 이제 나한테도 시간이 생긴 거야?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래? 당신에게 내연녀와 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난 20년 동안 당신에게 충실했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내 생각엔 네가 밤새 혼자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 나에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내 내연녀가 아니야. 난 11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게 내 두 번째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난 콜랴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야. 새 차를 사주는 낯선 여자를 뭐라고 부를 수 있지? 게다가 그녀는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줬고 아마도 당신이 사무실에서 늦거나 출장을 갈 때 당신은 그 두 번째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 멋진 잠자리 출장이네. 그 결과가 오늘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어. 아빠를 쏙 빼닮았네. 들어봐. 너 스스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내 말을 끊고 있어. 빨간 머리에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괜히 싫어한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이 뭔가 낌새를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일다르가 그녀를 딸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우리가 짓고 있는 집에 데려올 생각을 했어. 40대에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넌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한 거야? 그래, 난 카테와 연락했고 그녀는 임신했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 난 반대하지 않았고 그녀와 아이를 경제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두 딸이 성인이 된 후에야 아들을 인정했어. 이제 니콜라이는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혼할 때가 됐어. 도자기 결혼기념일에 이혼하자. 난 평생 그걸 꿈꿔왔어. 당신 머리에 뿔 달린 채로 다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짐 챙겨서 나가.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갈 생각이 없어. 두 번째 가족이 있지만 난 평생 너만 사랑했어. 드미트리는 저항하려고 했다. 나만 사랑했다면 빨간 머리 비서를 쳐다보지 않았겠지.
그리고 이제 난 카티아가 당신이 나에게 바람 피운 유일한 여자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어쩌면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이미 횟수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데 카티아만 운 좋게 임신한 거고, 그렇지? 아니면 유일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제 난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이제 없어. 이걸 알고도 당신과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그런 더러운 짓은 필요 없어. 아니, 이건 내 아파트이기도 해. 난 아무 데도 안 가. 넌 지금 화가 나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생각해보면 네가 익숙해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넌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집안일만 했잖아. 그러면서도 항상 비싼 휴양지, 자가용, 명품 옷, 화려한 보석을 풍족하게 누렸잖아.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난 당신을 보는 것조차 역겨워.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다투었지만 알료나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고 남편을 짐과 함께 내쫓았다. 남편은 자신의 두 번째 가족에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후 알료나는 스베틀라나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남편이 11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친구는 1시간도 안 돼서 알료나의 집에 도착했지만 알료나가 남편의 비싼 양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알료나는 양복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다. 놀라지 마.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아. 마치 명상 같아. 드미트리가 큰돈을 주고 산 옷을 자르면서 만족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 이건 아주 독특한 복수 방법이야. 아주 효과적이야. 스베틀라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을 계속 들었다. 상상할 수 있어? 내연녀가 그의 전 비서였던 카테였어. 난 그때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장점을 높이 샀고 이제는 그들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 인정했다고 이해해. 우리 딸들과 동등하게. 생각해봐. 스베틀라나. 그는 10년 동안 두 번째 가족을 부양했고 무슨 소리야? 그녀가 드미트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야. 스베틀라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카티아가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 콜야라는 남자아이야. 아들이라고 이해해? 모든 남자들은 상속자를 원하는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줬지? 딸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들이야. 어제 그 상속자가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드미트리에게 문자를 보냈고 난 그 문자를 보고 그에게 말했어.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거기로 달려갔어. 가장 억울한 건 난 남편에게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는 10년 동안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야. 이상적인 결혼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기억나? 내가 결혼 기념일에 그가 나에게 차를 골라주고 있다고 말했던 거? 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는 정실 부인을 위해 새 차를 알아본 게 아니라 내연녀를 위해 알아본 거였어. 그는 그게 그의 두 번째 가족이라고 말해. 술탄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난 그를 그 여자와 아들에게 쫓아냈어. 그는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난 지금 그의 값비싼 양복을 자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용서할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잠시 후 스베틀라나가 물었다. 그가 왜 필요해? 이제 그 카테와 살라고 해. 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고 재산의 일부를 떼어내면 우리와 딸들에게 충분할 거야. 어쩌면 그가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 우리 결혼 전에는 둘 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난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어. 요즘은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단순했지. 알료나는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여전히 아내와 화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료나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그녀에게 2개의 별도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하나는 재산 분할, 다른 하나는 이혼 소송이었다.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보고 금맥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목록은 여러 페이지에 달해 드미트리는 아내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전화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무슨 근거로 네가 재산의 절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넌 내 등골을 빼먹었어. 넌 나와 좋게 합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난 최대한 내 몫을 챙길 거야. 두고 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거고 그들은 분명 허점을 찾아낼 드미트리. 우리를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들이 틀렸어. 난 아내가 정당한 몫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면 히스테리를 부리는 탐욕스러운 남자와 결혼했었어. 네가 그렇게 유능한 사업가라면 그만큼, 아니 어쩌면 몇 배나 더 벌 수 있을 거. 그리고 난 네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너의 난잡함과 거짓말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 그런데 내연녀의 새 차도 정확히 절반은 나에게 넘어올 거야. 결혼 중에 구매한 거니 카티아와 아들을 건드리지 마. 넌 그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드미트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 있어. 결혼 중에 당신이 산 거라면 알료나는 남편에게 확신을 주고 전화를 끊었. 남편은 딸들을 통해서도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 하지만 딸들이 엄마에게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설득하러 왔을 때 알료나는 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지 설명했.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그냥 고집을 부려서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너희 둘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셨어요. 우린 아빠가 그냥 뭔가 잘못을 했고 엄마가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샤가 놀라서 말했. 그는 11년 동안 나를 속였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기지 못한 잘못을 했어. 그에게는 딴살림의 아들이 있고 너희 오빠는 이미 10살이. 그러니 내가 옳은지 아니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건지 너희가 결정해. 그는 법정에서도 순진한 양처럼 행동하고 판사도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도 같은 방법을 쓰기로 한 거야. 오빠가 10살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샤가 중얼거렸. 아빠가 엄마가 모든 재산을 나누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리자가 물었. 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너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야. 그에게는 두 번째 가족이 있고 그곳에 비싼 물건을 사주기 시작했어. 너희도 봤지? 그가 내연녀에게 차를 골라주고 있었어. 그래, 너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그 여자에게 말. 그녀가 너희 아버지에게 새 차 시동을 걸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난 그가 너희를 운명에 맡길까봐 두려워. 너희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내야. 리자와 다샤는 아버지의 교활함과 10살짜리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둘 다 엄마 편을 들었. 어느 날 저녁, 알료나는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불청객들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망쳐놓았. 문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카티아가 숨어 있었고 문간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굳은 듯이 서 있었. 알료나는 이 아이가 드미트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들은 세 개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 누가 당신에게 당신 내연녀를 여기로 데려올 권리를 줬죠? 알료나가 쏘아붙였다. 소리 지르지 마. 난 카테와 콜리아에게 아파트를 빌려줬어. 하지만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기로 했어. 내 여자와 내 아이를 여기에 데려올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도 돼. 하지만 내 생각엔 삼실 아파트에 모두 함께 살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딱 2달만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나갈 거야.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한 부엌을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를 나눴으니까 가스레인지도 나눌 수 있겠지.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어. 여자에게 다른 여자가 부엌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 이 영역은 우리 중 한 명에게만 속해야 해. 그리고 날 믿어. 난 당신의 카티아가 여기서 도망치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아니면 한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다른 여자는 집안일을 위해서 둘 생각인가? 당신이 감히 나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야. 그녀는 매일 국을 끓이느라 지칠 거야. 왜냐하면 국이 모두 식거나 짤 테니까. 난 당신 아이가 숙제하는 동안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을 거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분노한 여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 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기 당신 뒤에 숨어있는 빨간 머리 여자가 훔쳐갔어. 콜리아는 알료나가 하는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품위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달려갔다. 카테와 드미트리는 여행 가방을 현관에 둔 채 그를 뒤쫓았다. 알료나는 창가로 다가가서 그 소년이 놀이터로 뛰어나가 고개를 돌리고 이웃마당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1분 후에 그의 부모가 나타났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알료나의 집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주인들은 다음 날에야 그 가방을 찾으러 돌아왔다. 알고 보니 부모는 아이를 따라잡았지만 아이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저 미친 아줌마와는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남은 짐이 있는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다. 드미트리는 아침에 새로운 임대주택을 찾기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너와 어떻게 2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2달만 참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난 새 아파트를 구하느라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어. 예전 아파트에서는 빨리 나가달라고 했거든.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거기로 이사 갈 거야. 나에게 새로운 비용을 떠안겼어. 정말 말썽꾸러기여. 드미트리는 아파트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면서 알료나에게 말했다. 정말 욕심 많은 남자네. 여자들을 이용해서 집값을 아끼려고 했어. 카티아도 나와 함께 살자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을. 그녀는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난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이제 충분. 다음 재판에서 드미트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인 척하지 않고 전처에게 줄 재산 목록을 제시했. 그는 알료나가 누구에게도 사업을 팔 수 없도록 모든 사업을 자신에게 남겨달라고 요청했. 그러면서 그녀에게 아파트와 몇 가지 귀중품을 주고 약간의 돈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 드미트리가 그녀에게 했던 협박을 하기 전까지 알료나는 동의했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전 남편에게 화가 났. 알료나와 그녀의 변호사는 남편이 분명히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그들은 전 남편의 사업과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했. 변호사는 드미트리의 불륜 증거를 찾았고 이제 법정에서 남편이 알료나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 그리고 전 남편이 아내 몰래 그들의 공동재산을 정기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났. 그는 이 돈으로 다양한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부동산을 친척, 심지어 직원들 명의로 등록했. 다음 재판에서 알료나는 남편이 그녀 몰래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드미트리의 실제 자산은 남편이 지난 재판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모든 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알료나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남겨두었다. 그녀는 아파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 그 대신 전 남편에게 미완성 주택을 주기로 동의했. 드미트리는 그녀가 자신의 큰 몫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격분했. 나에게 복수한 거야? 하지만 넌 내가 내 머리와 손으로 다시 벌어서 내 지위를 회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넌 모든 것을 팔고 낭비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11년 동안 귀에 국수가락을 달고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 난 네가 내 회사를 나누지 않기를 바랐어. 그게 왜 필요해? 네 몫으로 뭘 하려고?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당신 회사는 전혀 필요 없어. 하지만 내 몫을 경쟁자들이 사고 싶어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생각 중이. 그들은 큰 돈을 약속했어. 당신이 내 몫을 사겠다고 거절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난 대부분의 재산을 팔고 따뜻한 나라로 이사갈 계획. 항상 여름 속에서 살 거야. 카티아와 잘 지내길 바라. 그녀는 한때 우리 지인들이 모두 최고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가로챘지. 이제 그들도 생각이 바뀌었을. 드미트리는 그녀를 향해 계속해서 협박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제 알료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 전 남편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사업을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알료나는 드미트리의 경쟁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의 일부를 큰돈에 팔았. 그녀는 이 일로 남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떠나는 것을 선호했.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1년 후 알료나는 전 남편의 사업이 결국 빼앗겼다는 소문을 들었. 새로운 소유주들은 그에게 나머지 회사 지분을 팔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드미트리에게 지불된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었. 그 남자는 한순간에 돈도 좋은 수입을 가져다 주던 사업도 잃었. 드미트리는 새 가족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다. 그 집을 완성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카티아는 남자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다른 후원자를 서둘러 찾아야 했다. 드미트리가 불륜의 대가로 치른 비용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알료나는 전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